네가 뭔데? 연봉 3억 받는 내 딸을 잘라. 네가 그 회사 사장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까지 전화가 50통이 찍혔어요. 저는 그 진동음을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남편은 그 여자와 나란히 혼인신고를 올렸고 12년간 제가 쏟아부은 건 시댁 주머니를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아, 근데요. 제가 직접 추천서 써서 넣어준 그 신우이 연봉 3억짜리 이사 자리에서 회사 돈 1억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증거는 제 손에 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신우이 해고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윤지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숙려기간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3개월 전 재욱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법원 복도에 서서 안내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1개월의 시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재욱의 등을 보면서 이 결혼을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욱은 옷장에서 셔츠를 하나씩 빼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고 신발장에서 구두를 줄여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도 몰랐어요. 오전 반차를 내고 구청 민원실에 나란히 앉았을 때 재욱은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도장을 찍으라고 안내하는 동안에도 재욱의 눈은 시계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빨리 안 찍어? 재욱이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응. 저는 도장을 꺼내 빨간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7년 전 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오복순이 우리 집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진이가 이번에 취직을 못하면 큰일이라며 윤지야 네가 한 번만 대표님한테 말 좀 넣어주라며 60이 넘은 사람이 바닥에 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그 다음날 대표님 방에 들어가서 추천서를 직접 썼습니다. 한혜진, 그렇게 회사에 들어왔죠. 도장을 서류 위에 찍는 순간 쿵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접수 확인증을 받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저는 재욱에게 고개만 까딱하고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절반쯤 걸었을 때 재욱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리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욱이 다시 창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흰색 원피스에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쥔 젊은 여자가 재욱 바로 옆에 나란히 서서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제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 두 사람이 내미는 저 서류가 뭔지 저는 알았습니다. 혼인신고서. 재욱이 시계를 보던 이유를 그제야 알았어요. 저 여자가 이미 로비에서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혼은 즉흥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저는 구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보면서 12년 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어요. 늦은 귀가, 시댁과의 잦은 밀담, 달라진 채취. 3년 전 시어머니 디스크 수술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며 간호했어요. 재욱은 그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인사팀장 자리에 앉았지만 모니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을 거르고 혼자 회의실에 들어가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던 명절, 수고했다.
한마디 없이 방에 들어가 버리던 시어머니, 그 옆에서 웃으며 음식만 먹던 예진. 퇴근 무렵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하은이 종이컵 커피를 내밀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웃어 보였지만 하은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미 사내에 뭔가 돌고 있다는 낌새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재욱의 흔적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 행거가 텅 비었고 서랍 속 면도기가 놓여 있던 자리에 먼지 자국만 남았어요. 이것도 오늘 하루에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숙려기간 한 달 동안 조금씩 빼돌린 거였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매주 보내던 반찬통이 이번 주에는 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이 이혼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만 이 각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이 가족에게 쏟은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예진 취직, 시어머니 간호, 시아버지 장례 때 상주 역할, 재욱 사업자금 3천만 원을 제 적금 깨서 빌려준 것.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내 인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두 글자를 입력했어요. 한혜진. 마케팅 본부 이사의 인사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제가 직접 추천서를 써서 이 회사에 들어오고 7년 만에 이사까지 올라간 사람. 제 덕에 연봉 3억을 받게 된 사람. 저는 그 기록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기록 보관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한혜진의 최근 3년치 근태 기록을 출력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뽑고 성과평가서를 순서대로 책상 위에 쌓았어요. 올케라는 이유로 눈 감아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각 누적 47회, 팀 회식비 과다 청구, 성과보고서에 적힌 수상한 숫자들. 저는 형광펜 뚜껑을 열고 한 줄 한 줄 밑줄을 그었어요. 법인카드 내역 중 마케팅 행사비로 처리된 항목들을 대조해 봤습니다. 실제로 행사가 열리지 않은 날짜에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반복됐고 백화점 명품관 결제도 섞여 있었어요. 허위 품위서에는 예진의 직속 부하인 김태호 대리의 서명이 기계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은아. 점심 전에 하은을 자리로 불렀습니다. 네, 팀장님. 하은이 메모장을 들고 다가왔어요. 마케팅팀 김태호 대리 있잖아. 요즘 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동기 모임이 이번 주에 있긴 한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물어볼까요? 응. 너무 티나지 않게.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하은이 제 자리 옆에 와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팀장님, 태호가 퇴사 고민 중이래요. 예진 이사 때문이라고. 뭐라고 했어? 직접적으로는 안 했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말을 했대요. 동기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얘기라고. 저는 오후에 태호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어요. 김태호 대리 앉아요. 인사팀장으로서 정식 고충 상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태호가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법인카드 허위 품위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이 서명, 태호 씨가 직접 한 거 맞죠? 팀장님, 저는.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요. 괜찮아요. 녹취 동의만 해주면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태호 씨를 보호하는데 쓸 겁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동의합니다. 녹취해주세요. 태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진 이사님이 직접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다음 인사평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고. 한 번이 아니에요. 매달 그랬습니다. 저는 태호의 진술을 녹음하면서 메모를 정리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똑똑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중원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서 팀장, 요즘 마케팅 쪽으로 뭐 확인하는 거 있어? 정기 감사 준비 중이에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박중원이 예진과 자주 골프를 치는 사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중원이 헛웃음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여보세요, 어머니. 윤지야, 예진이 직장 문제는 네가 잘 챙겨야지. 그애 그 회사에 넣어준 게 너잖아. 오복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당연하다는 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은 아직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동기 이주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녁에 만나 예진의 비리 증거와 징계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절차가 완벽해야 해. 한 군데라도 빈틈 있으면 부당해고로 뒤집혀. 주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사이였으니까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 인사로 몰릴 수도 있어.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수치로 못 박으려고. 횡령 추정 금액 4,700만 원. 주연이 자료를 넘기다가 멈췄어요. 이 정도면 양이 상당한데. 빈틈없이 가자. 며칠 뒤 저는 대표이사 장명수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장명수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신중하게 처리해라, 예진 이사 인맥이 만만치 않다고 했지만 횡령 금액이 적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예진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내부 메일로 발송했어요. 제자리에서 마케팅 본부 쪽을 바라봤습니다. 예진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메일을 읽는 예진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제 모니터로 돌아왔습니다. 인사위원회 당일 아침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진이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핏기 없는 얼굴에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옳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진이 출석 통보서를 구겨 쥔 채 제 앞에 내던졌어요. 정숙해 주십시오. 위원장석에 앉은 장명수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징계인 한혜진 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진이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료를 위원들 앞에 펼쳤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마케팅 행사비로 처리된 항목 38건, 이 중 실제 행사가 열리지 않은 날짜의 결제가 22건입니다. 그건 마케팅 업무 특성상 접대비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잖아. 예진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행사 미개최 확인서입니다. 해당 날짜에 예약된 장소도 참석자 명단도 결과 보고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올렸습니다. 허위 품위서 원봉과 김태호 대리의 서면 진술서입니다.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위원들의 시선이 서류 위에 고정됐습니다. 예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건 태호가 자발적으로 한 건데. 박중원이 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진 이사의 마케팅 성과를 고려하면 감봉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분기 매출 기여도가. 저는 네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한혜진 이사의 주요 성과로 기록된 프로젝트 3건의 실제 담당자입니다. 3건 모두 하위 팀원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담했고 내부 보고서에 담당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중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3시간의 심의가 끝났습니다. 찬성 4, 반대 1. 해고 의결. 예진이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두고 봐. 예진이 이를 악물고 내뱉었어요. 절차에 따른 결정입니다. 저는 예진의 손을 떼어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저는 받지 않았어요. 10분 뒤 다시 울렸습니다. 또 10분 뒤, 또 음성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네가 뭔데? 연봉 3억 받는 내 딸을 잘라. 네가 그 회사 사장이야. 당장 전화 받아. 오복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진동이 울릴 때마다 횟수를 세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 쉰통이 찍혔어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하나 더 재생했어요. 회사에 찾아가서 사장 면전에서 다 까발릴 거야.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을 망친 거라고 다 말할 거야. 저는 이 녹음들을 별도 폴더에 백업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욱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진이 일은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어머니가 많이 충격받으셨어. 결혼 후 처음 보는 정중한 말투였어요.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재욱이 그 여자와 나란히 창구에 서류를 내밀던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회사에 출근하자 하은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박중원 팀장이 대표님한테 보고를 올렸대요. 서윤지 팀장이 사적 감정으로 해고를 밀어붙인 거라고. 저는 곧장 대표실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장명수 대표 앞에 징계위원회 의결서, 횡령 증빙, 성과 조작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대표님, 사적 감정이 아닙니다. 수치와 증거로 진행한 절차입니다. 장명수 대표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근거가 없네. 해고 최종 승인하겠소. 그 오후 저는 인사팀 사무실에서 예진의 사원증을 회수 처리했습니다. 사원증 사진 속 예진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닫고 주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단계 준비 시작하자. 예진 해고 일주일 뒤 시댁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예진 측 대리인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 최도영이 회사 법무팀에 연락해 왔어요. 복직과 위로금을 요구했지만 법무팀이 저와 협의한 뒤 합의 불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같은 주 점심시간 경비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 팀장님, 1층 로비에 한혜진 이사 어머니라는 분이 오셔서 대표님 면담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복판에 오복순이 서 있었어요. 검은 코트에 핸드백을 팔에 걸고 안내데스크 직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약속 없으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경비 직원이 앞을 막았어요. 내 딸을 잘라놓고 면담도 안 해줘. 여기 사장이 사람이야. 오복순의 고성이 로비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직원 수십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경비팀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오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복순이 팔을 뿌리치며 출입구 쪽으로 끌려가다 뒤를 돌아봤어요. 서윤지,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끝까지 가자. 저는 기둥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복순이 경비팀장에게 밀려 유리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소라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상황이 불편해서요. 민소라. 제욱의 새 아내. 구청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서류 봉투를 쥐고 있던 그 여자.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회사 근처 카페로 오세요. 다음 날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라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 보였어요. 소라가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 말이 뭔데요?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저는 재욱 씨를 진심으로 만난 거예요. 두 분 사이가 이미 끝난 뒤에 시작된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게 속상해서. 소라가 시선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습니다. 당당했어요. 이혼 도장 찍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혼인신고를 올릴 준비가 끝나 있었으면서 이미 끝난 뒤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삼키고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본론이 뭐예요? 예진 이사님 복지권에서 한 발만 물러서면 시댁에서 위자료를 더 챙겨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소라가 핸드백에서 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의 인사 결정이에요. 저한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하게 나왔어요. 소라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시군요. 소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집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소라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라를 만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하은이 제 자리로 달려왔어요. 팀장님, 사내 익명 게시판 보셨어요? 무슨 글인데? 인사팀장이 이혼 보복으로 신우이를 해고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댓글에 팀장님 이름이랑 예진 이사 관계가 거의 다 특정됐어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사내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글 하나에 댓글이 벌써 40개 넘게 달려 있었어요. 홍보팀에서 긴급 대응에 나섰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주 임원회의에서 박중원이 손을 들었어요. 인사팀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을 올립니다. 일부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이미지의 타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인사팀장건도 한번 검토해봐야. 한 임원이 우회적으로 제 경지를 거론했어요. 저는 회의록을 받아들고 읽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은과 함께 예진의 성과를 가로챈 팀원 3명의 추가 서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태호를 포함해 3명 모두 예진이 자신들의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가 이름만 바꿔 올렸다고 진술했어요. 예진이 팀원들에게 야근을 전가하고 본인은 조기 퇴근한 날짜, 그리고 같은 날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결제한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해고라는 걸 뒷받침할 타임라인이 완성됐어요. 그날 저녁 하은이 제 자리에 와서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하은이 예진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체들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하나씩 조회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어요. 반복 결제된 업체 2곳의 대표자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복순,
두 곳 모두 대표자가 오복순이었어요. 실제 사업장 주소로 검색해 봤는데 하나는 빈 상가이고 하나는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예진 이사 혼자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복순 명의의 유령 회사 두 곳으로 회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예진은 실행자였을 뿐이고 그 뒤에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복순 명의 페이퍼 컴퍼니 자료를 들고 대표실로 올라갔습니다. 장명수 대표가 서류를 받아 한 장씩 넘겼어요. 사업자 등록증, 법인카드 결제 내역, 실제 사업장 부재 확인서. 대표의 얼굴이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굳어졌습니다. 이건 예진이 개인 문제가 아니야. 조직적인 횡령이야. 장명수 대표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소. 오늘 중으로 감사법인에 연락하게. 박중원이 올렸던 감사위원회 구성 안건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외부 감사법인 소속 회계사 윤정우가 투입됐어요. 윤정우는 일주일 동안 오복순 명의 업체 두 곳으로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를 가져왔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횡령 추정 금액이 당초 4,700만 원이 아닙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윤정우가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오복순 명의 회사를 거친 자금이 최종적으로 한재욱이 관여하는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진이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오복순이 시키고 예진이 실행하고 그 돈은 재욱의 건설업체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7년 전 오복순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예진을 입사시켜달라고 한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계획은 시작된 거였어요. 재욱이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한 12년은 제 직장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2년이 통째로 도구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며칠 뒤 재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주연 변호사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 그리고 녹음해. 저는 회사 근처 카페를 지정했어요. 재욱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3개월 전보다 볼이 빠져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으며 커피도 시키지 않고 바로 입을 열었어요. 예진이 복직시켜주면 어머니가 위자료를 추가로 주신다고 했어. 나쁜 조건 아니잖아. 안 돼. 윤지야,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 한 번만. 재욱 씨.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재욱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구청에서 내가 나가자마자 그 여자랑 나란히 창구에 서 있던 거 다 봤어. 재욱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다가 멈추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재욱과의 만남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댁은 전략을 바꿨어요. 부당해고 소송과 동시에 언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를 통해 식품기업 며느리의 이혼 보복, 신우이 해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커뮤니티마다 퍼졌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리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내외의 압박이 양쪽에서 밀려왔지만 장명수 대표가 횡령 규모를 인지한 뒤로 입장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간다. 법무팀 전면 지원하겠소. 대표의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심리 기일 전날 밤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은이 제 자리에 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팀장님, 응, 저 하나는 확실히 팀장님 편이에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하은을 올려다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이 목 안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커피잔을 양손으로 꽉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그 말만 겨우 내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노동위원회 심리실 앞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예진과 최도영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예진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핸드백을 양손으로 쥔 오복순이 복도 의자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나왔어요. 저는 주연 변호사 옆에 서서 심리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복순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걸 느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심리실 문이 열리고 양측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해고 시점을 보십시오. 서윤지 인사팀장이 이혼한 날로부터 불과 2주 뒤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이것이 사적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최도영이 서류를 위원들에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오복순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였던 사람이 우리 딸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2년을 가족으로 지낸 사이인데. 오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잠깐 오복순에게 머물렀어요. 주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주연이 타임라인 자료를 펼쳤어요. 한혜진 이사의 법인카드 허위 결제는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징계 사유가 된 증거 수집은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징계위원회 소집부터 의결까지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주연이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출석 통보 7일 전 발송, 피징계인의 소명 기회 부여, 위원 구성의 적법성, 의결 정족수 충족, 모든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됐습니다. 위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최도영 변호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주연이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회계감사 중간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심리실이 조용해졌어요. 횡령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자금은 피징계인의 가족 명의로 등록된 실체 없는 회사 두 곳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주연이 보고서의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위원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최도영 변호사가 입을 다물고 예진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작이야. 오복순이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다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꾸민 거예요. 오복순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방청인은 정숙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숙은 무슨, 내 딸이 억울하게 잘려서 여기까지 온 건데. 오복순이 방청석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목이 쉴 정도로 고성을 질렀습니다. 방청인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경위를 불렀어요. 경위 2명이 오복순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이거 나. 오복순이 팔을 뿌리쳤지만 경위들이 단단히 잡고 심리실 밖으로 안내했어요. 문이 닫힐 때까지 오복순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예진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진의 눈에 분노 대신 다른 것이 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여기까지 할 거야. 예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까지 왜 건드리는 건데? 내가 건드린 게 아니야. 감사법인이 추적한 거야. 저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남았어요. 그 사이 시댁은 또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복순이 직접 회사 거래처 사장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은이 영업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거래처 두 곳에서 당분간 계약 물량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대요. 오복순이라는 분이 전화해서 그 회사 인사팀장은 며느리였던 사람인데 사적 보복을 한다. 거래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회사 매출을 흔들어서 저를 끌어내리려는 거였습니다. 박중원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어요. 인사팀장 한 사람 때문에 회사 매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박중원이 임원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명수 대표가 저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을 때 대표의 얼굴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서 팀장, 솔직히 지금 회사가 힘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을 곧게 세우고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여기서 물러나면 횡령을 묵인한 회사가 됩니다. 감사 결과가 공식화되면 오히려 회사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명수 대표가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오복순의 거래처 압박 행위를 업무방해로 경고 내용 증명 보내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서서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회사 명의로 오복순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거래처 압박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용 증명을 받은 그날 밤 오복순이 재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재욱의 입에서 직접 나왔어요. 재욱아,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 한다. 윤지 그년 약점을 찾아. 뭐든 좋으니까. 재욱은 소라에게 그 지시를 그대로 넘겼습니다. 소라는 재욱에게서 결혼 생활 중 가족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던 사진과 영상들을 넘겨받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소라가 찾아낸 건 영상 하나였습니다. 몇 년 전 회사 회식 자리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당시 상무가 저에게 인사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항의하다가 울었습니다. 예진이 그 영상을 찍어서 옳게 약점 잡아두라며 재욱에게 보내놓은 거였어요. 소라는 영상의 앞부분을 잘랐습니다. 상무가 부당한 지시를 하며 소리 지르는 장면을 통째로 드러내고 제가 우는 부분만 남겼어요. 마치 아무 이유 없이 회식 자리에서 울며 소리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 편집 영상이 소라의 지인 계정을 통해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모 기업 인사팀장의 충격적 회식 영상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하루 만에 커뮤니티 여러 곳으로 퍼졌어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사무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 제 자리로 와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팀장님, 이 영상 보셨어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래 댓글에는 이런 사람이 인사팀장이라고? 감정적으로 해고한 거 맞네 같은 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원본 있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영상의 전체 원본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무가 인사기록 조작을 지시하며 책상을 내리치는 장면, 제가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항의하는 장면, 상무가 고성을 지르며 협박하는 장면, 앞부분이 잘려있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저는 주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연아, 영상 하나 공증 받아야 해. 그리고 고소장 준비해줘. 무슨 영상인데? 내 회식 영상이 편집돼서 온라인에 퍼졌어. 앞부분을 잘라서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놨어. 원본 있어? 있어. 전체 다 있어. 좋아. 오늘 중으로 공증 잡자. 명예훼손이랑 개인정보 침해로 갈 수 있어. 그 주 안에 원본 영상 전체를 공증받고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영상 유포 경로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경찰 수사를 통해 최초 업로드 계정이 소라의 지인 명의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시댁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주연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소라가 거실에서 재욱에게 소리쳤다고 해요. 나는 그냥 영상을 보여줬을 뿐이야. 올리라고 한 적 없어. 재욱이 소파에 앉은 채 짜증을 내며 대꾸했답니다.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왜 나한테 화를 내? 뭐라고? 당신이 약점 찾으라고 했잖아. 영상도 당신이 넘겨준 거고. 소라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오복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소라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소라야, 네가 이 집안에 도움이 되려고 온 거야. 짐이 되려고 온 거야. 소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지는 적어도 이런 실수는 안 했어. 12년 동안 한 번도. 오복순이 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소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재욱을 돌아봤지만 재욱은 고개를 돌리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소라를 감싸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노동위원회 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징계인 한혜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 주연이 결과 통지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어요. 이겼어. 주연이 통지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진 측에서 행정소송으로 가겠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승산 없어. 횡령 증거가 저 정도면 어떤 판사가 봐도 답은 같아. 저는 통지서를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도영 변호사 쪽에서 합의 제안이 왔어. 주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복직 대신 횡령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조건이야. 그건 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 회사 돈이 빠져나간 건데. 나도 그렇게 답했어. 장 대표님 의견은? 끝까지 간다고 하셨어. 장명수 대표는 형사 고발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예진과 오복순을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형사 고발이 접수되자 오복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쉰통을 쏟아붓던 그 번호였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윤지아. 오복순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예전의 고성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자.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2년간 늘 윗사람의 자세로 명령하듯 말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소와 시간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단 제 변호사가 동석합니다. 그래, 알았다. 통화가 끊겼어요. 다음 날 오후 호텔 라운지에서 오복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주연이 제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복순은 화장이 진했지만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바로 입을 열었어요. 이 모든 걸 그만두면 예진이 퇴직금과 별도로 3억을 주마.
오복순이 핸드백에서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표를 보지 않고 오복순의 눈을 바라봤어요. 저한테 주실 게 아니라 회사에 횡령금을 반환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복순의 입술이 떨렸어요. 수표를 집어들지도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시선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처음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가시죠. 주연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복순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뒤로하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호텔 밖 거리를 걸으며 주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주연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위험해. 궁지에 몰린 사람은 예측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형사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진과 오복순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어요. 예진은 첫 번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마케팅 비용을 집행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계좌 이체 내역, 오복순 명의 통장의 입출금 기록, 제욱의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 일자까지 전부 맞물렸습니다. 3차 조사에서 최도영 변호사가 예진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진술하는 게 형량에 유리합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부인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진은 조사실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겁니다. 어머니가 업체를 만들고 거기로 돈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주연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딸이 어머니를 지목했다는 소식에 오복순은 조사실 의자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 온 사람이 그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에 무너진 거였어요. 오복순 측 변호사가 회사에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횡령금 1억 2천만 원 전액 반환, 예진의 사직 수용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장명수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사 손실이 회복된다면 합의를 수용하겠소. 서 팀장 의견은 회사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뭐요? 합의서에 이번 징계 절차가 정당했다는 문구를 넣어 주십시오. 제가 사적 보복을 한 게 아니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장명수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팀을 통해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합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댁 안에서는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어요. 소라가 재욱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이혼하자. 재욱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이혼이야? 몇 달 사이에 시어머니는 경찰에 불려가고 나는 명예훼손 피의자가 됐어.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야? 소라가 가방을 싸며 말했습니다. 재욱이 소라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소라야. 지금 나가면 나. 소라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밤 재욱은 오복순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엄마가 윤지한테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이혼시키고 예진이가 회사에서 직접 챙기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혼한 거잖아. 이 말을 주연이 소라 측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12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댁은 제가 인사팀장으로서 예진을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순간 저를 내보내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재욱과의 결혼은 제 직장에 예진을 심어놓기 위한 통로였고 그 통로가 막히자 버린 겁니다. 소라와의 재혼은 재욱 개인의 욕심이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밀린 인사팀 업무가 화면에 쌓여 있었어요. 하은이 옆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태호가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지나가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회사와 오복순 측의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횡령금 1억 2천만 원 전액이 반환됐고, 예지는 자진 사직 처리됐어요. 오복순과 예지는 기소됐지만 횡령금 전액 반환과 회사의 합의를 참작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설업체 자금 흐름이 세무당국에 통보됐어요. 별도의 세무조사가 예고되면서 시댁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욱과 소라의 결혼은 끝났어요. 소라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욱은 혼인신고를 올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혼 서류를 들게 됐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재욱의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상상할 수 있었어요. 1년 전 제가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걷고 있을 거였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어느 날 오복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윤지아, 내가 너를 몰라봤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12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인정이 모든 걸 잃은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박중원이 예진 건 무마 시도가 밝혀져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장명수 대표가 전체 조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건을 통해 회사의 내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사 발령을 공지합니다. 서윤지 인사팀장을 인사총괄 이사로 승진 발령합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하은이 제 옆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가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재욱의 귀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예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저녁.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캔맥주 하나를 따서 한 모금 마셨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혼해줘서 고마워, 한재욱 씨. 캔맥주가 차가웠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어요. 서윤지 씨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12년을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이혼 도장 1시간 만에 올라간 새 혼인신고서였어요. 참 야속하죠. 근데 윤지 씨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자기가 가진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증거, 절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이 사람의 복수였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지 씨가 진짜 되찾은 건 시원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남의 집안을 위해 새벽마다 전을 부치고 병실에서 잠을 자고 적금을 깨서 빌려주면서 잃어버렸던 나라는 사람. 그걸 다시 찾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나를 너무 오래 내려놓고 계신 건 아닌지요? 참는 게 미덕이던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참는 것과 짓밟히는 건 다른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